자, 인사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테마 3번 볼게요. 이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거든. 그래서 일단 거기는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일단 타이틀을 외워야 돼. 타이틀 첫 번째 뭐냐면 자, 공간적 조건은 질 높은 정주환경. 정주환경. 자, 경제적 조건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정치적 조건은 민주주의 발전. 그 다음에 윤리적 조건은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그럼 단순한 문제는 제시문에 관련 내용을 주고 이 제시문의 내용이 행복한 삶의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그치? 그럼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가면 각각의 내용을 좀 깊게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4가지 중에 자,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 자, 질 높은 자, 정주 환경부터 볼게요.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뭐 문과 쪽에서는 좀 이제 지리 공부하면 계속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주 환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 플러스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 환경을 뜻해. 주거지 플러스 자, 주거지의 주변 환경. 자, 그러면 이 주변 환경은 우리가 또 2가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주거지는 그냥 집이지. 그럼 조선시대 때는 집이 다 뭐였어? 초가집 이런 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뭐 빌라, 단독주택 하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주거지를 둘러싼 환경은 또 2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지. 그러니까 너네 조선시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을 주로 뭐를 따졌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산이 있고, 그치? 앞에는 강이 흘러야 되지. 천이 흘러야 되지. 우리가 그거 배산임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 자연환경은 예를 들어 농작물을 구하기 쉽거나 또 평야거나 이런 것들이고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환경 중에 뭐가 이제 강조되고 있냐면 자, 사회적 환경이 강조되죠. 그럼 사회적 환경은 뭐냐면 교통망.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좋은 학교가 많냐 적냐.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이 있냐. 백화점이 있냐. 그치? 이런 것들이 병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무슨 환경까지 사회적 환경까지도 정주환경에 포함돼서 이런 정주환경은 그 주거지 플러스 자연환경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질 때 정주환경의 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라서 그 밑에 보면 정주환경 일단 의미 보고 이런 정주환경이 자, 쾌적하고 이성적이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주환경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봐봐. 이 분당권이 부상된 이유는 뭐냐면 분당은 서울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어디에 가까워? 서울 중에도 중심지인 강남에 가깝잖아. 그치? 그럼 교통의 유지, 이점이라는 게 있고 그 결과 학교도 많고 그 다음에 대규모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잖아. 그럼 사람들이 분당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주환경이 좋기 때문이지. 그치? 자, 그렇게 정리하는데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택리지라는 거야. 자,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이중환이라는 분이 택리지라는 책에서 뭐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냐면 가거지라는 걸 언급을 해. 가거지. 그럼 가거지는 뭐냐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거지의 요건을 4가지를 언급하거든. 그래서 꼭 외워 4가지. 자, 하나는 지리. 그 다음에 2번째는 자, 생리. 3번째는 인심. 4번째는 산수. 4가지 반드시 암기. 매치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4가지 지금 외웁시다. 택리지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곳의 기준은 지리와 생리와 인심과 산수.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몇 줄만 칩시다. 지리 봐봐. 풍수적 길지죠? 옆에다 씁니다. 배산, 임수. 배산, 임수. 그래서 풍수적 길지는 배산, 임수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학원에 한국사 선생님이 좀 특이해. 그분은 가방에 맨날 젓가락 2개 같은 거 넣고 다녀. 그리고 어디 새로 가면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너 이사 가잖아. 이사 가면요. 이사하는데 무조건 찾아와. 혼자 시키지 않아도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야, 아파트가 20층인데 요 밑으로 지금 뭐 수맥이 흐른대. 그럼 여기는 뭐를 둬야 되고 여기는 뭐를 대고 침대는 여기다 두면 안 된대. 근데 20층인데 하여튼간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풍수적 그 길지 얘기하는 거 지혜는. 자, 두 번째 생리는 자, 생업을 이룰 만한 넓은 틀, 풍부한 산물. 자, 그러니까 들이 옛날에 농사를 주로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야 되는 생리고, 세 번째 인심은 이웃 간의 정. 이웃 간의 정. 자, 산수는 빼어난 경치. 빼어난 경치. 그럼 너희 현대 사회에서 이 산수는 뭘까? 아파트 가장 꼭대기층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서울이면 한강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분당이면 탄천이 보이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외우시고요. 매치하는 문제 나오니까 생리지, 가거지 요건 네 가지 확인하면 끝.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자, 이제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자, 당연히 중요한 게 경제적 안정이지. 자,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질 높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 이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자, 의미는 한번 읽어봐. 경제적으로, 자, 궁핍한 생활에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삶의 조건들이 충족하기가 어렵다. 즉, 무슨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들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따라서 생계 유지에 급급하게 되면, 자, 삶의 여유를 누리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어렵다. 자, 그럼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밑줄만 칠게요. 고용 안정.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안 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실업자를 줄이고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복지 확충, 즉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복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런데 너네 거기 복지 확충이 있잖아. 학교에서 가끔 이거 그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 그게 1학기 때 나올 수도 있고 2학기 때는 무조건 나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부가 따로 좀 필기해 줄게요.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사회보장제도야. 자, 정부의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일단 세 가지 체크하세요. 자, 정부가 주도해, 정부라면 즉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펼치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어. 일단 세 가지는 외우시고, 그러면 사회보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험은 보험인데 국가가 주도하는 보험이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그럼 너네가 많이 들어본 뭐 있냐면, 너네 건강보험 들어봤지? 국민연금 들어봤지?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뭐 있잖아? 혹시 아니다. 다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싫어. 갑자기 생각났네. 노인장기 요양보험 빼고. 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너 씨발 지금 알면서 나 계속 지금 테스트하는 거지. 내가 말할 때까지. 아까 너네 보통 4대 보험이라고 들어봤지. 그거 뭐 있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야, 표정이, 나는 표정이 뭐냐면, 이 새끼 그걸 이제 알아. 야, 좀 알면 대답해줘. 그래서 이거만 알아. 자, 사회보험은 누가 운영하는 거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보험의 목적은 상호부조야. 서로 보험료를 내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도움 받는 거지. 그래서 너네 병원 가면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보통 얼마 나와 진료비? 한 3,000원, 4,000원 나오지. 그게 그냥 원래는 한 25,000원이야. 그리고 국가가 의사한테는 20,000원, 22,000원 따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의사들은 진료하고 3,000원 더 이런 데 받고 국가에 따로 청구하면 2만 얼마를 한 명당 받는 거야. 그리고 약국도 마찬가지야. 약국도 3,000~4,000원 나오는데 국가가 약사한테 따로 돈을 줘요. 오케이? 보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험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비싼 거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너네 맹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한 2, 3일, 3, 4일 입원하고 한 3, 40만 원 끝나거든? 근데 건강보험 없으면 몇백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서로 돕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병원에 별로 갈 일이 없지만 보험료를 내지. 그럼 누군가 지금 혜택을 받는 거야. 아픈 사람들이.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아플 때는 내가 혜택을 받는 거지. 그래서 결국 상호부조 서로 돕는 거고,
사회보험은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돼. 보험료를 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어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만 더 먼저. 그럼 이 사회보험은 얘들아 목적이 사전 예방일까 사후 처방일까? 보험이잖아. 미리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전 예방.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전 예방이고요. 자, 또 하나. 그럼 이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 국민이거든. 그러면 보편적 복지일까 선별적 복지일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복지제도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왜였을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험료 있잖아. 보험료. 자, 보험료는 능력별 부담이에요. 보험료는 능력별 부담이다. 그럼 무슨 말인지 봐봐. 너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도 들어갔는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가 벌어들이는 월소득이 있잖아. 그러면 그 월소득의 무조건 9%예요. 그러면 300만 원 벌면 27만 원 내는 거고 500만 원 벌면 45만 원 내고 1000만 원 벌면 90만 원 내는 거. 오케이? 그럼 결국 뭐냐면 많이 벌면 많이 내지. 자, 두 번째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야. 건강보험도 월소득의 6점 몇 %거든? 그러면 6%라고 치면 300 벌면 18만 원 내고 500 벌면 36, 5, 6에 30, 30만 원 내지. 그런데 많이 벌면 많이 내는데 혜택은 다 비슷하게 받아.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도 똑같이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똑같이 다 3,000원 내잖아. 그치? 보험료를 많이 내건 적게 내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몇백 내는 사람이 있고 몇십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연금은 비슷하게 받아. 왜냐면 국민연금은 노인분들의 최저생활 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많이 내서 나중에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능력별 부담이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내지만 나중에 혜택은 다 비슷하게 받잖아. 그럼 이거 무슨 효과가 있냐면 고소득층한테 유리할까 저소득층한테 유리할까?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거지. 조금만 내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능력별 부담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럼 너네가 볼 때 이 사회보험은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일치할까 불일치할까?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잖아. 그럼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일치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혜자 부담 원칙이에요. 비용을 부담해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요 우리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요. 수혜자 부담 원칙. 자, 두 번째. 자, 이제 공공부조는 뭐냐면 이거야. 너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있잖아. 사회보험. 이것도 하나 더 정리해야 돼. 사회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요.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가입돼. 그래서 월급에서 까고 들어오거든. 자, 그런데 소득이 적거나 없는 빈곤층들은 그럼 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니야. 그거 아플 때 어떻게 해? 노후에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부조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이 사회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정부에서 그냥 빈곤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럼 국가에서 생계비도 생활비도 도와주고 병원비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비도 도와주고.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요 세 가지 제도 중에 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전적 지원이에요. 돈으로 도와주는 금전적 지원이고, 단 이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지. 그럼 이거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되는 거야. 자, 선별적 복지가 되고 하나 더. 그럼 이건 사전 예방일까 사후 처방일까? 미리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도와주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후 처방이 돼.
자, 그러면 빈곤층은 비용을 부담해 안 해? 빈곤층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그럼 이 공공부조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거지. 하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일치한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제도는 비금전적 지원이에요. 비금전적 지원. 즉 왜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몸이 안 좋은 장애인분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의 복지사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 서비스 해주시거든.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대상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 그럼 물어볼게. 자, 너네 사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없어? 니네가 만약에 도움을 필요로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 대표적으로 구청의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너네가 이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너네가 국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막 고민을 한 거야. 씨발 내가 왜 국어가 안 될까 그랬더니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국어 공부를 안 한 거야. 영어만 우리는 하느라고. 그래서 아직도 뭔가 계속 헷갈려. 그래서 복지관에 딱 갔어. 복지관에 갔어. 그렇다고 니네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에 다니는 학원 다닐 순 없잖아. 옆에 조그마한 애랑 같이 앉아가지고 언니 거든 이러면서 걔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 그러니까 딱 복지관에 가봤더니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법 교육이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신청하면 가서 교육받으면 다 비용 부담해.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는 원칙이 뭐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비용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거든. 자, 그러면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으니까 원칙은 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되는 거야. 단 예외가 있어. 단 예외가 뭐냐면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거나 무료로 해줘요. 전액 지원해줘. 그래서 꼭 하나 예외가 단 국가가 보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확인. 그리고 가끔 이제 학교들에서 이거 좀 내던데 이거 알아나? 여기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운영 주체는 무조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거예요. 뭐 국가 할 수 있고 중앙정부, 그러면 지자체가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요 사회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누구도 운영을 할 수 있냐면 민간도 운영 주체가 가능해. 그래서 너네는 복지관 같은 경우 보면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 어떤 환원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체크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너희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사회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구별되게 민간도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고1 통사에서 깊게 나오면 여기까지. 좀 더 깊게 나온 내용은 문과 가면 고2 이상 사회문화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일단 복지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 다시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 돈으로 도와주는 거고,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 서비스 제공.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 복지협총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불평등 해소죠. 불평등 해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자, 그럼 이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사상가가 이제 또 두 명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맹자가 있어요. 맹자. 맹자는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는데 맹자이고요.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 유, 항, 산, 이어야 유, 항, 심이라고 했어요. 유항산 이어야 유항심하다. 자, 요거를 반대로 바꾸자. 이 유가 있을 유자야. 그럼 이걸 반대로 바꾸면 무, 항, 산이면 무, 항, 심하다라고 얘기해요. 유항산이면 유항심하다. 이거는 반대로 무항산이면 무항심한 건데, 그럼 여기서 항산은 뭐냐면 생업이야. 생업 또는 재물. 즉 무슨 말이야? 생업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즉 직업이 있어야
항심이 있대. 그럼 항심은 항상 일정한 마음이지. 그럼 너네는 이 항심을 뭐라고 알면 되냐면 도덕심 또는 도덕감이라고 부르면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생업, 재물, 직업이 있어야 도덕감이 있다는 얘기는 생업, 직업, 재물이 없으면 도덕감이 없다는 얘기지. 즉 무슨 말이야? 내가 직업이 있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도덕감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 항산이 없어, 직업이 없어, 생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볼 때 요 제시문이 나오면 결국 행복의 조건 중에 뭐를 강조하는 거야?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게 항상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너네가 볼 때 돈을 한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눈 마주쳤다. 한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아? 편하게. 얼마? 100억. 너 씨발 평생 불행하겠구나. 모르지. 행복 벌 수 있지.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아? 10억. 소소하구나.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아? 1년이요? 아니, 내 통장에 딱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내 통장에 딱 얼마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안 벌어도 돼. 행복해. 이 정도. 얼마? 1,000억? 일단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왜? 도달할 수 없는 길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봐봐. 그거 봐봐. 사람들이 봐봐. 어떤 사람이 내 목표니까 10억. 그거 봐봐. 10억을 딱 벌었다? 행복할까? 10억을 벌면 이제 뭐가 보여? 100억을 벌어. 100억. 그럼 또 막 노력, 밤새도 지랄하고 해서 100억을 벌었어. 이제 대치동 이사 갔어. 거기 뭐 타워펜에서 들어갔어. 행복할까? 그 다음 뭐가 보이지? 1,000억이 보이지. 돈은 끝이 없어. 그럼 과연 우리가 누구나 성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돈 벌기 노력을 하는데 과연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자, 이스탈린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 이스탈린의 역설은 경제적 안정과 행복과의 관계인데 자, 이 이스탈린이라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래서 여기가 행복감이야. 그림이 여기 소득. 여기가 소득이고 여기가 행복감이 그림 정도 그려놔. 그럼 방금 얘기한 게 각각 다양했지. 10억, 100억, 1,000억 있었잖아. 근데 나는 진짜 고민해봤는데 나는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면 내가 10억은 벌어봤잖아. 솔직히 나이가 있으니까. 너 여태가 나 어떻게 야 잠깐만. 여태가 나 무시한 거야? 얘는 아니 어떻게 나 그렇게 생각해? 잠깐만. 야 여기 옥상 열어놨으니까 좀 더 쉬는 시간에 줄 서서 올라와. 갑자기 자존심 상하네. 참 그래 알았어. 그렇다고 내가 막 돈다발을 들고 흔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배운 거 있잖아. 내가 돈다발을 들고 흔들 수가 없으니까 무슨 소비? 우리 소비 형태, 비합리 소비 형태 세 가지 했잖아. 뭐뭐 했었어? 밴드웨거 유행 따라가는 거, 차별성. 난 너희와 다르다. 승합효과. 마지막 과시 소비를 무슨 효과라고 했어? 배불러 효과라고 했잖아. 좋아, 내가 다음 주에 시계 하나 사고 올게요. 진짜. 내가 일부러 너희들 앞에서 나대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 다녔더니 날 무시하는 이런 소문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시계 하나 큰 거 차고 올 테니까 너 놀랜다 진짜. 너 손에다 이제 벽시계 차고 올 거야. 알겠지? 한 3개 차고 올게요. 그래서 왼쪽 팔에 하나만 차고 올 거니까 발에도 차고 다 보일 테니까 롤렉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이게 가르치기 소득이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거야. 나도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선생님이 결혼 좀 늦게 해서 아내랑 동갑이야. 그래서 애를 좀 늦게 낳았어. 애를 늦게 낳았는데 내가 보통 너네 예전에는 학원이 10시 제한이 없었거든? 그때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재수반이 8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 8시에 시작해서 보통 수업이 새벽 2시에 끝났어. 과외까지.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 생기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그렇게 했잖아. 애가 6살이 됐는데 애가 나를 누군지 몰라. 진짜. 그냥 거의 볼 일이 없잖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봐봐. 새벽 2시에 들어가서 또 6시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딸내미 잘 때 옆에 살짝 누워있어. 그럼 애가 자다 깨서 놀래. 옆에 모르는 씨발 아저씨가 앉아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7살이 됐을 때 수업 일주일에 풀 있던 걸 이틀 빼고 다 뺐어. 이틀 빼고 다 뺐어. 그래서 이틀만 현장 수업 풀로 하고 나머지 좀 인강처럼 여유 있잖아. EBS 촬영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반에 몰아서 찍고 또 한 2달 쉬다가 또 한 달 반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한 다음에 딸이 7살 때 해외여행을 13번 갔어. 일주일 이상. 아내가 그때 직장생활 할 때였거든. 그래서 아내는 못 오잖아. 휴가를 못 내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딸내미랑 둘이 여행 가는 거야. 딸내미 둘이 여행 가서 이렇게 싱가포르에 센토사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 내가 아직 어리니까 못 들어가면 내가 이제 응가한다 그러면 깎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 눈 가리고 남자 화장실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너는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내는 금요일 저녁에 와서 월요일 하루 연차 내고 월요일 하루 휴가 내고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얘랑 너무너무 친해진 거야. 근데 너무 친해서 얘가 자꾸 선을 넘어. 너 알잖아. 부모는 자꾸 선을 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시켰냐면 호칭을 아버지라고 시켰어. 내가 아버지라고 호칭 드는 게 로망이었거든. 그래서 너 아버지라고 호칭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끝에 유자를 써. 왜냐면 아버지 밥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 다 똑같은데 호칭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친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봐봐 내가 엄청 걸었거든. 그런데 봐봐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그 당시에 몰랐거든. 나도 일단 목표는 돈이었거든. 특히 학원 강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학교 선생이 아니니까.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 술도 못 마시고 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느낀 게 이거야. 그 이상의 돈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행복감이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이라는 어떤 경제적 요소 외에 다른 뭔가 주관적 요소가 행복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했더니 딸내미랑 친해졌지. 이러는 게 너무 많아. 너는 우리 기회비용 배웠잖아. 어떤 선택을 포기한 것을 같이. 1년 동안 여행비로 몇 억을 쓴 거야. 여행을 몇 억.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딸내미랑 너무 친절했지만 점점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뭔가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딸내미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일을 한번 확 줄였더니 원장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일 다시 늘리는데 3년 걸렸어.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 지금 정말 열심히.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는 뭐 쉽게 말해 이거야. 우리 인원이 지금 100명이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30명 안 되면 폐강했어. 근데 지금 어때? 학원에 전화 와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인원이 뭐 20,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청소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스탈린의 역설이야. 결국 돈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살아보니까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 정말 중요해. 돈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한데 너희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지금도 일단 가족의 일원이죠. 그럼 너네가 또 나중에 가족의 새로운 너네가 만드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카톡 아이디에 가족들과 사진 찍고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만든 세상 이렇게 써놨거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 자기가 만든 가족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나중에 꼭 가족을 꾸리고 가족은 정말 중요해. 진짜 내가 힘들고 외롭고 즐거울 때 진짜 옆에서 같이 웃고 울을 수 있는 사람 가족밖에 없어. 그 부모한테 잘해 이것들아. 결론은 내가 지금 내 딸한테 대한 그 스트레스를 먼저 푸는 거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 스탈린의 역설이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적 안정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자, 너네 봐봐.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어떤 행복의 그 조건이겠지. 자, 민주주의 실현에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민주적 선거제도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민주적 선거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도 4년에 한 번씩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없잖아. 근데 너네가 한국사에서 배웠지.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 뭐야? 3.15 부정선거 이승만 때. 그러면서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게 뭐야? 4월 4.19 혁명이었지. 그럼 나라가 아주 뒤집어졌잖아.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민주적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네 여기서 우리 한번 했던 거야. 선거라는 얘기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야. 대표자를 뽑는 행위니까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야, 간접 민주주의야. 대표자를 뽑는다는 건 간접 민주주의겠지, 그치? 그리고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거가 민주적으로 실현돼야 되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복수 정당제가 실현돼야 돼. 그럼 복수 정당제라는 얘기는 뭐야? 정당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정당이 2개 이상 있어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대표적인 게 이거야. 너네 같은 경우에 보면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적인데 정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수없이 많은 정당들이 있고, 녹색연합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늘려야 한다 또는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대 정당 두 정당, 누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 그 정당이 너무 의석수가 많으면. 그럼 그 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겠지. 그러면 복수정당제가 이루어져서 막 당이 늘어나고, 그런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의석수가 늘어나면 그 소외됐던 국민들의 의사까지도 정치에 반영할 수 있잖아.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는 자, 복수정당제도 자,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 왜?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선거 정치 파트 4단원에서 민주주의 배우면서 나왔던 내용,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고 이런 다 모든 것들이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거니까, 자,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뭐는 안 돼. 직접 민주정치는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래서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 요소도 가미해야 한다. 그러면 직접 민주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직접 민주제 요소에 자, 우리나라에서 국민 투표라는 게 있고요. 자, 국민 투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민 발안이라는 제도가 있고, 자, 세 번째는 국민 자, 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거 체크하자. 자,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정치와 직접 민주정치가 있는데, 간접 민주정치를 대의제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지. 근데 대의제라는 얘기는 대표, 국회의원들 뽑아서 맡겨놨더니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자. 그럼 세 가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의미만 알면 돼. 국민투표는 아까 말했지.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결정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 시에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해야 돼. 헌법 개정 시. 그래서 헌법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들이 투표해서 찬반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 두 번째는 국민 발안은 뭐냐면, 얘들아,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어? 의회가 있지. 근데 의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해. 법을 안 만들어. 국민들이란 법을.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법을 발의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국민 발안이고, 국민 소환은 뭐냐면, 자, 너네 봐봐. 국회의원들 임기 몇 년이야? 4년이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뽑아줄 때, 선거 때는 너네 선거 기간 때 봐봐. 여기 난리 나요. 지하철 여기 막 국회의원 후보들 나와서 큰절하고, 뭐 이번에 도와주면 정말 잘하겠대. 그래서 뽑아주면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 또 4년 뒤에 또 갑자기 나와서 울면서 정말 큰절도 하면서 정말 잘한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안 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기 동안 제대로 안 해도 잘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임기 때는 그 자기 지역 주민들 신경도 안 쓰고요. 다시 4년 뒤에 선거할 때만 잘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소환은 뭐냐면, 임기 중이라도 당신을 내가 뽑아줬으니까 제대로 못하면 임기 중이라도 소환해서 자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만 알아두면 돼.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은 직접 민주제 요소다. 자, 그럼 교재 봐봐. 자, 교재 보면, 자, 4번 민주주의 실천. 한번 읽어보자.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는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누리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많이 겪어봤어.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부터 해서. 그리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책으로 산출됩니다. 자, 그럼 이 표현 하나 물어볼게요. 이 표현 좀 알아야 돼요. 무슨 표현 알아둬야 되냐면 가끔 나오는데 이게 학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이 표현도. 자,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표현이 있어. 정치적 효능감. 자,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이런 거야. 국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요청하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정책결정기구에서 수용해서 이행해. 그럼 국민들은 아, 내가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지네라는 믿음이 커지겠지. 그게 정치적 효능감이야. 자, 그런데 권위주의 독재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무시하고 독재 권력이 마음대로 관을 행사하잖아. 그럼 국민들은 어떤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이 약하겠지. 그러니까 극단적 방법으로 시위 등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노력하는데 결국 정치적 효능감은 뭐냐면 국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같은 정책결정 기구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 그럼 정치적 효능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높겠어? 독재 사회에서 높겠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언제 겪어봤냐면 실제로 과거 대통령이 타락될 때 촛불 집회 때 이거 겪어봤잖아. 수없이 많은 인원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잘못됐다 하해를 요청했더니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됐잖아. 그때부터 국민들의 효능감이 높아졌지. 결국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국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거야.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만 지나친 정치 참여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지금은 촛불 집회를 보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강화문에서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내가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주 전에 일산 수업 끝나고 이제 내비 찍고 이제 분당 집으로 오는데 서초동을 지나오더라고. 내비에서 놀랬어. 너무 차가 막혀 시끄러워 갔더니 그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서초동에 검찰 출석하는 날이었어. 내가 놀란 게 이렇게 서초동 넘어가는데 법원 넘어가는데 왼쪽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문화제 하고 있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사람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태극기회 분들이 시뻘건 거에다 크게 이재명 막 욕이랑 써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서로 엄청나게 대립적인 집회가 이루어지잖아. 어떤 과잉 참여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여가 활성화됩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노력은 이거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민주적 제도 마련, 즉 민주적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자, 밑줄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그럼 밑에 보면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이 있죠. 투표권 행사, 직접적 정치 참여, 그리고 감시와 견제, 시민단체 활동.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1번, 2번에서 알스타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 핵심을 밑줄 짝 공공의 이익 추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도 알아두시고 2번 별표 란치게 마인데라는 용어를 꼭 알아놔. 스위스에 보면 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기본적으로 도로 이루어져 있잖아. 스위스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위스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주위지, 주마다 좀 직접 민주정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란치게 마인데라고 그래. 그 란치게 마인데 나오면 스위스의 주 단위의 직접 민주정치 실현기구 란치게 마인데 이름만 알아도 가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온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네 번째야. 도덕적 실천과 자, 성찰하는 삶. 여기까지. 그럼 봐봐. 우리가 네 가지를 그래. 자,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진로톤 정주한 거. 추로 바꾸요.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 자, 세 번째는 민주주의 실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자, 성찰은 뭐지? 성찰. 끊임없이 살펴서 바로잡는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혹시 내가 상처를 준 거 아닐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해서 바로잡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도덕적 실천이 가능해지겠지.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이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자료탐구에 보면 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 다음에 루소,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자, 소크라테스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런도 제시문 주고 정답은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사람 찾는 거니까 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기반으로 해서 자, OX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8문제 있죠? 문제 확인하면서 풀자. 풀고 시간은 10분 줄 거야. 그리고 문제 푼 다음에 쉬었다 갈게요. 자, 문제 풀고 시작.